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 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반박 내지 방어를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 첫 번째는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다입니다. 즉,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소송에서 살펴보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만나고 통화하고 카카오톡 한 정황에 대해서 원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원고가 패소하였는데요. 패소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통화량이 많거나 연락을 자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소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원고가 승패와 상관없이 소송 제기 자체로 피고를 압박하고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는 내가 만나는 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고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이혼을 했다, 즉 돌싱이라고 했겠죠. 이혼을 했다는 식으로 속이거나 해서 만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만남 중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유부남, 유부녀니까 만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대방과 관계를 딱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안 이후에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그 전에 몰랐었다라는 이유는 법원에서 크게 그 사유를 참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나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나눈 통화 녹음, 그 다음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피고로서는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교제했던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났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고 부부가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상황에서 만난 것일 뿐이다. 즉, 혼인관계의 파탄과 내가 상대방을 만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들은 나 곧 이혼할 거다. 그리고 이미 별거 중이다. 협의이혼 중이다. 이혼 소송 중이다. 쇼윈도 부부다. 예전에 우리 관계는 끝났다. 등등으로 원고 부부가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참작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이 이른 뒤 만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 원고와 남편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이었고 이미 원고 부부 사이에 이혼과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 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시점에는 피고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등에서 피고와 원고 남편과의 만남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특성상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거나 원고를 더욱 흥분시킬 수 있어서 소송 내외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 내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의 피고는 첫 번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두 번째,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 세 번째,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 기간에 애매한 식사 자리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A는 B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C시에 살고 있는 동문들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 C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C시 동문의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하는 다른 동문들을 통해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10여 명이 모여서 D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인사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비로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 사례들인데요. 여기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동문회의인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같은 고등학교 동문 3명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문회로 볼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개드린 사례에서처럼 동문회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린 후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 동문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은 동문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소 제약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은 아주 일시적인 기간으로 그 기간만 피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를 제공한 부분이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결혼식에서 주례 행위도 기부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라는 것은 당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1호는 이러한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사례에서는 A가 D에게 돈을 받아 식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동문회장으로서 식사 대접을 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상 선거사무소에 방문하고 또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목적으로 연락을 돌린 후에 식사를 제공한 것이 결국은 D를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종 공공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본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 등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모두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번 시간 선거 기간에 애매한 식사 자리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서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선거운동 기간은 가장 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22일입니다. 그 기간에는 가급적 모임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분 좋게 한턱 내고 싶으셔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상황이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봤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 반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아보신 분, 또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보신 분들처럼 법적 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는 수사나 재판 제도에 실망하거나 또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판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그런 비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수사나 재판 그리고 법조인들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수사나 재판은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조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초년 법조인일 때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모든 진실을 알아서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할 경우에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울분을 터뜨리게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 모두의 희망은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진실과 일치되게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보면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제2항에서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여부는 판사의 개인적인 직관이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고, 만약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믿어줄만 하지 못하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정신으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판사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범인인 것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사도 사건을 조사해서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들은 당연히 검사의 처분에 불만을 품게 되겠죠. 그렇지만 검사는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반대편에 서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소했는데 판사는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직 다 들려주지도 못했는데 변호사는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묻는 일이 생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감스럽게도 재판은 정의가 이기기보다는 증거가 이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법률 행위를 할 때 항상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증거의 신빙성 측면에서는 사람의 진술, 즉 증언보다는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인 문서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타산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인이 자신의 절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친은 폭행 사실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친구로부터 남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면 증인이 직접 폭행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는 폭행 직후 상처의 흔적을 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게 됩니다. 또 요즘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수사나 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목격자 등 사람의 말보다는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서 효용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혜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률 지취가 전해드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른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고가 처리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나게 회식을 하고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부른 K씨는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리운전 업체가 아주 많죠. 저도 거의 매일 저녁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여러 통의 광고 문자가 오는데요. 고객님 마시고 부르면 달려갑니다. 빠르고 안전한 귀가 24시간 오케이 이렇게 지금도 제 핸드폰에 있는 문자예요. 대리운전 업체가 많다 보니 저마다 최저 가격을 제시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크고 작은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는가 하면 대리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차주가 술에 취해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악용해서 사고 발생 시 도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운전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책임관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 1,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의무가입이고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 차량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 1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 2입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보험 등은 운전자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대인배상 1, 의무가입 그걸 말하는데 종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1천만 원 보상 그런 거 이외에 이미 보험을 함께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과 대리운전자의 신체 손해 및 대리운전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인데요. 이러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보험도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어느 쪽에 대해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그 배상 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현행 보험약관상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1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대리운전 업체나 그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인배상원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하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사고 피해자는 차주와 대리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주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후에 차주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선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1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한 후에 차주는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대물배상만 있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한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험 계약에 대리운전 특약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대리운전 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하지 않지만 조언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합법적인 곳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그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적 보호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지하 상가 점포를 매입한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투자한 이 지하철역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고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몇 평에 불과한 이 점포 하나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상가 점포 소유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를 얻은 그런 것에 불과한 투자였습니다. 지하철역 그 지하점포의 법적인 소유권은 지하철 공사에 있었고 지하철 공사가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 의뢰인은 그 임차인으로부터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사고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에 임차인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들끼리 돈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이런 임차인 지위 변경 이런 부분은 지하철 공사와의 그 임대차 계약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인이 장기간 그 월세를 연체를 하고 있어서 그 장기간 연체한 전차인을 상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전차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박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를 내보내게 되면 이런 주인의 불법적인 거래를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그 지하철 공사에 이런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면서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전차인에게 월세 납부를 독촉하거나 또는 전차인을 나가게 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 점포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무수익 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분양권 내지 입주권에 대한 불법 투자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 그 전매가 금지되는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또 몇 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 금지 대상이나 또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처럼 그 거래 금지 기간 동안의 거래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런 권리를 매수하게 되면 불법이 발각될 우려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처분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어렵고, 만약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해놓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했을 때 그 법원의 결정이 분양 주체, 예를 들어서 분양 회사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 불법이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런 가처분을 해두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투자 위험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이제 권리 양도가 합법화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이 분양권 내지 입주권을 그 매도인 쪽에서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양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 이런 요구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판례상으로는 이런 그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효력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어서 민사 재판에서는 이 분양권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쟁의 와중에 만약 불법 거래 사실이
이 분양회사 쪽에 알려지게 되면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분양권을 판 사람의 추가적인 돈 요구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합법적인 곳에 투자하라. 이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으로 강조드립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는 그 위험을 고려한 수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는 도대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불법적인 거래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